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판교 신도시의 약 2배 물량입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30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10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환율 조작국과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환율 조작국은 이제 진짜로 해당 정부가, 해당 국가의 정부가 좀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조작하는 거. 그래서 조작국으로 지정됐을 때는 상당히 좀 페널티가 강하거든요. 근데 환율 조작국은 아니고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던 건데, 사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를 얼마나 내는가,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몇 퍼센트 되는가, 그 나라에.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로 그 나라 정부가 외환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가인데, 환율 관찰 대상국은 이 중에 세 개, 특히 이제 무역 수지하고 경상수지 쪽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 같고, 저희만 된 게 아니거든요. 일본, 대만, 독일 이렇게 해서 10개국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약간의 미국 정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게, 무역 수지하고 경상 수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무역 흑자를 내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한 워닝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외환 시장의 한 분위기는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외환 시장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흐름,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조작국의 이름을 올린 건 아니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외환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 하는 부분은 또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가구에 대한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수도권 전체를 보면 이제 487만 평방미터인데, 그리고 총 6만 호인데요. 이게 서울만 놓고 보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3만 호가 약간 넘고. 근데 6만 호는 앞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교 신도시 2개 분량. 그러니까 서울이 절반이니까 판교 신도시가 서울에 하나 생기는 거고, 그 나머지 경기도 쪽에 하나 생기는 건데, 지난 이제 MB 정부 때도 거의 한 6만 호,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아요. 한 70에서 80%.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공급 아니고, 주로 내용을 보면 이제 민간 쪽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부 주도의 공공 개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가, 기존의 정부 기관들이 사용했던 부지들이 이게 지방 이전이 되면서 좀 유유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있고,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그런 부지들이 이제 이번에도 다시 언급이 됐고, 대표적인 게 이제 용산하고 이제 태릉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쪽에 한 3만 호 정도, 그러니까 서울 쪽에, 그리고 수도권 쪽에 보면은 이제 과천 쪽에 부지가 좀 있거든요. 그쪽에 좀 새로운 부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딘가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직주 근접이 좀 높은 곳들, 요지에 곳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침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청년 신혼부부 공급 확대까지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런 계획은 사실 이전 정부도 있었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들어서면서 발표를 했고, 이런 계획이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대충 오늘 발표된 지역들이 시장의 예상하고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속도감입니다. 얼마나 빨리 추진을 하느냐. 근데 정부에서는 이르면 6만 호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겠지만 6만 호 중에 일부는 이제 내년,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2027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벌써 내년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부동산원에서 나온 서울 집값을 보면 이제 강남 쪽은 약간 안정이 됐는데 그게 강북 쪽으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집값이라든가 수도권 집값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의 상승세는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걸 잡으려면 계획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착공해야 된다. 그게 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신속함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 과천시 이런 곳들은 즉각 반발의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이제 집값이라기보다는 요번에 발표한 그 계획을 보면 특히 이제 왜냐하면 대규모 만약에 이제 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아파트만 지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교통도 가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게 가구 수가 늘어가면 이제 학령 인구 초등에서 고등학교 가는 그 젊은 세대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그 어떤 학교들 보면 점점 없애는 추세인데 거기다 예. 만들어야 돼요. 예. 그 학교 부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대를 하는 것 같고 태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거기가 반발이 상당히 심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을 놓고 봤을 때 이 서부 라인 그러니까 뭐 강변북로 쪽으로 올라가는 라인은 그래도 큰 도로들이 좀 있거든요. 막히긴 하지만 근데 동부 라인 쪽으로 올라가면 노원구나 도봉구 쪽은 사실 도로가 되게 열악해요. 근데 이 태릉 부지가 서울에서 노원구, 도봉구 가는 딱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규모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 뭐 교통은 우리가 뭐 생각하는 수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고 거기에 핵심은 교통 라인인 것 같고 또 태릉 부지는 이제 일부 정치권에서는 거기에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아파트를 높게 지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층수의 제한이라든가 그 세계 문화유산과 좀 어울리는 이제 그런 반발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정부 주도의 사업이긴 하지만 지자체 협력 없이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와 또 이제 서울시와 그다음에 우리 중앙 정부가 빨리 어떤 합의라든가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거의 예를 보면 간단하지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학교, 교통, 뭐 전기, 수도 등 인프라 같은 것들도 함께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립니다. 자, 수도권에 5년 동안 135만 호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목표인데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요 6만 호는 뭐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뭐 내년부터는 착공을 하면 되는데 135만 호는 글쎄요.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만 호도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 시장에 찬반이 많거든요. 그래서 135만 호를 지으려면 엄청난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그런 부지가 있을까? 물론 이제 접경 지역으로 가면은 좀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러려면은 이제 교통망도 그 전에 깔려야 되고 그래서 135만 호는 뭐라 그럴까 정부의 좀 희망이 다소 섞인 목표치라고 보시면 되고 저게 다 된다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예. 공급이라고 저기 적혀 있는데 공급보다는 계획이겠죠. 예, 상당 부분은 계획이고 아마 이제 뭐 착공이라든가 완공이라든가 그러면 수도권 지금 발표된 6만 호에 좀 플러스 몇만 호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집값 당장 올라가고 있는 이 분위기를 뭐 크게 잠재우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공급 대책이니까요. 뭐 영향은 약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대책들을 보면 시장이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 특히 서울 집값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세제가 거의 이제 마지막 수단이고요. 예. 그러니까 세제를 건드리게 되면 이제 사실 정부가 시장에 졌다는 그런 신호도 나올 수 있어서 정부도 이제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걸 빼놓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실제로 물량이 직접 공급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는 좀 차치하더라도 계속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입니다. 저는 이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뭐 현실성의 문제를 떠나서 어제 발표한 대책은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5월 9일 중과 유예 얘기도 계속 언급을 하고 또뭐 보유세와 관련한 시사하는 발언 같은 것들도 일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주식시장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실적 대단히 좋게 발표를 했고 코스피가 결국은 5,200선까지 뚫어냈는데 코스닥도 최근 분위기 좋잖아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 흐름은 지금 이제 뭐 코스피에 올라가는 건 이재명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제 기억으로는 한 3,000포인트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지금 5,000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한 2,00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1,000포인트는 이제 지배구조 개선,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노력들 때문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나머지 1,000포인트는 이제 반도체 업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S&P 500도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 7개 종목이 전체 S&P 500 시가총액이 한 30%. 근데 저희는 계산을 보니까 삼전하고 하이닉스만 계산을 해도 30%가 훨씬 넘더라고요. 예. 즉 지금 장세는 반도체 사이클, 호황 사이클 때문이고 지금 코스닥도 역시 이제 같은 그 흐름을 좀 타는 거죠. 뭐 코스닥에 반도체 기업도 일부 있지만 반도체보다는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코스피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면 차익 실현도 있고 이제 여기서 더 오를 것인가라는 코스피 시장 참가자들의 약간의 갸우뚱함 이런 게 이제 대체 시장을 찾게 되고 그게 이제 코스닥도로 넘어가는 건데 사실 뭐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주된 관심은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 예. 질문을 던지시고 싶은데 YTN이 증권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올해 반도체 업황은 뭐 짧으면 한 상반기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도 보는데 과거 이제 2022년인가요? 왜 구만전자 삼성전 갔다가 그때만 반도체 경기가 쭉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만전자로 그렇죠. 떨어졌잖아요. 그때 상황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안전자산이 아니고 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한국 경제의 방향성, 특히 이제 지금은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끌고 있으니까 그런 실물 경제의 흐름을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불장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증시의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00조 원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예탁금은 이제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금인가요? 예. 그게 이제 100조 원이 이제 사상 최고로 넘어섰고요. 아마 올해 들어서만도 한 1월밖에 안 됐는데 12조가 늘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예탁금이 늘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주식을 사시는 건 아니겠죠. 그 예탁금에는 또 이제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기성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 신용거래융자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제 증권회사가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가지고 근데 투자를 하는 건데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지금 30조 가까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신용융자가 느는 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뭐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거 보면 주식시장에 호황 하다가 거기 신용융자가 확 늘거든요. 결국은 예. 그게 얼마까지 늘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꺾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신용융자가 느는 거는 저는 약간의 워닝, 예탁금이 늘었다는 거는 플러스 요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봇으로 주목을 받았다가 또 관세 이슈로 함께 덩달아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긴 했는데 영업이익을 보면은 좀 상당 부분 깎인 것 같아요. 매출액은 사상 최대라고 하죠. 186조 원 정도니까 사상 최대인데, 근데 매출이 들면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이익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영업이익은 이제 11조 한 5천억 원 정도로 2024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니까 2024년 대비 한 19% 줄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 이제 현대차가 얘기하기로는 영업이익이 4조가 관세 때문이다. 아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관세가 올랐으니까. 그런데 뭐 미국에 판매했던 물량은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 여기서 수출 통계를 보면 미국으로 가는 대미 자동차 수출은 많이 좀 줄었는데 거기 현지 공장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생산한 물량이 어느 정도 미국에 됐던 것 같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제 작년은 너무 불확실하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또 현대차 쪽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수출 쪽에서 보면 막히니까 다른 쪽 시장으로 많이 좀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친환경 차 쪽에 수출 비중도 많이 늘리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이익이 약간 증가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깎아준다는 게 아니고 현대차가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시가총액 오랜만에 또 3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3, 4위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행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로봇이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 이 로봇 투입을 약간 막는다는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도 있습니다. 제 차 회사 측이 일방 통행을 하면 판을 엎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노조 측에서는 로봇이 투입되면 자기네들 일자리가 줄잖아요. 아마 한 몇 주 전에 이제 아틀라스, 이제 현대가 이제 시제품으로 만든 이제 아틀라스를 보면은 한 두 사람 몫의 일을 하고 뭐 50kg까지 들 수 있고 뭐 춥든 덥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도 노조가 반발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현대차 노조가 반발한 무인 공장 아예 이제 현대차가 요번에 아마 이제 뭐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인 공장을 언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틀라스 도입 자체가 아니고 그냥 무인 공장.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죠. 이게 DF247이라는 건데 DF라는 건 다크 팩토리 247이라는 추진 계획인데 여기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도입하고 로봇이 투입되고 그리고 24시간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죠. 예. 그렇다 보니까 판을 엎는다는 좀 과격한 판을 엎는다는 거는 자기들도 망하지만 회사도 망하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분위기 보면 이게 피지컬 AI라는 건데 기존의 AI는 뭐 챗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움직이라면 이건 실제로 AI가 생산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생산성과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판이 커지고 그쪽으로 흐름이 간다면 결국은 제 생각에는 노조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통령도 현대차 노조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는 피할 수 없다.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예, 뭐 네. 이게 뭐 산업혁명 옛날에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때 방직기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으면서 뭐 방직기를 뭐 파괴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똑같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의 흐름, 새 정부의 AX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 볼 때 AI 그다음에 피지컬 AI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노조도 적응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